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26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선 유연한 처분을 검토하며 대화체를 구성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으로 실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전공의 수련과 근무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도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바이오 산업에 20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체를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해 당사자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그런 대화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선 유연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 관련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시기와 기간 관련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엄정 대응합니다. 익명 신고가 원칙인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로 확대하고 온라인 피해 신고 채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의대 총장과 병원협회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 대화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공식적 대화 채널이 없어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건설적인 그런 대화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 교육계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자리가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단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공백 메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 교수들. 예고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단체 행동을 시작하자 환자들은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곤란하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은 말대로 하더라고. 와서 오래 기다린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암 환자는 절망적인 현실에 탄식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무기한 연기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제 일정을 다시 확인받아 여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먹는 형태가 되니까 하여튼 답답하다. 환자 단체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 손을 놓고 떠나버렸는데도 병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심정을 소리 높여 말할 처지조차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교수들의 집단사직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이들의 수련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공보위와 군의관을 각각 100명씩 추가 투입해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진료협력병원 확대, 암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아서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의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청주 한국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뒤 병원 내 심장뇌혈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의료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병원과의 전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실제 협심증 환자의 시술과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어 의료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2차 병원의 의료체계 현실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지역 종합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며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진들은 2차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 보장과 필수 인력 대기 비용, 필수 시설 유지 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지방시대 실현의 디딤돌이며 의대 증원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된 의대 정원 2,000명.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끝내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먼저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수 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 병원을 육성해 중증 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늘어난 인력이 배출되는데 10년이 더 걸리는 만큼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그러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이 가슴에 꽃이 그려진 배지를 달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가슴에 물망초 배지를 달았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인데요. 통일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국권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망초 배지를 단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권포로와 납북 억류자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국권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이야기하며 정부는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4주기를 맞은 천안함 피격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도 확정이 됐죠. 건전 재정 확립에 방점을 두었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민생 토론에서 나온 민생 과제들 다 포함이 됐나요? 네,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 기업,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아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지침이 어떤 부분들에 반영이 되나요? 네, 정부는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약자 복지, 경제 사회 체질 개선, 안보 안전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정과제 등 의무가 아닌 재량 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R&D 개혁을 위해 혁신, 도전형 연구 투자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금융 마케팅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도 힘을 싣는데요. 일 가정 양립 강화와 양육 부담 경감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하고 청년들의 단계별 일자리 기회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약자 복지에도 예산을 집중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예산안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죠. 네, 윤 대통령은 총선 관련 각 부처의 투명 선거를 위해 뒷받침하고 검경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범법 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만들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7건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산업을 오는 2035년까지 2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첨단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무한한 기회와 시장이 잠재된 분야라며 이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기준 43조 원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기업도 연 1000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기술,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 분야 R&D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 산학연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공황장애나 치매,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첨단 바이오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충북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하는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온 충북. 백신과 줄기세포, 항체 등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됩니다.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전망입니다. 선수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서로 능동적으로 협업도 되고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약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2만 9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바이오 소부장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기술을 농업 분야에도 접목합니다. 충북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교통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중심으로 전국 숲길 허브를 만들 방침입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철도와 도로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전, 세종을 충북 청주까지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도 본격 추진해 최고 시속 180km로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생 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359개 과제가 개선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는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1,600명 이상 참석했고 200명 이상이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민생을 전했습니다. 이 목소리들 중 제일 빨리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제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만에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이렇게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총 168건입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 191건을 더하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해결책이 나오는 민생 토론회가 달려온 거리는 4,900km를 넘어섰습니다. 왕복 800km의 서울, 부산을 6번 다녀간 셈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시도, 광역 단체를 찾아가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토론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또 민생 토론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참모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집계됐습니다. 10만 호의 소형 주택을 신축 매입 약정 방식에 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L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교통 등이 민생과 밀접한 만큼 국토부 장관이 가장 많이 참석했고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계단형 구조의 지능형 농장인 수직농장이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를 풀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직농장은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자동 제어로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력 절감, 고소득 창출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이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직농장의 입지 여건 개선, 스마트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 등을 담은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 입지 규제 해소와 수출산업 육성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농지 이용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 대상이라 농장은 입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직농장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농지위 일시 사용기간이 현행 8년에서 16년으로 2배 늘어나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농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장용 센서, 공장 폐하를 활용한 운영 실증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업 경영체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스마트 농업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ICT 기자재, 서비스 생산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2027년까지 스마트팜 수출 8억 달러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여기에 악성 민원까지 더해져 임용 5년도 안 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 지난 2019년 기준 5년 미만 조기퇴직 공무원은 6,600명대였는데 2022년 조기퇴직 공무원은 13,000여 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연차 퇴직 공무원은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등 공직 이탈에 복합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업무 강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타 수당은 오르지 않고 기본급도 오르지 않는 낮은 연봉으로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자취 비용을 빼면 사실상 생활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직무 환경 등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대폭 단축합니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했던 13년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8년으로 단축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합니다.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 휴가 요급 일수를 1일씩 추가합니다. 한편 정부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적극 보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김경철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천안함 피격 사건 참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새 천안함 함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전후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인 26일 백령도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방 한계선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 후 해병대 6여단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서북도서 증원훈련과 도서방어 종합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천안함 함장과 통화하면서 천안함 46여공들과 고 한주호 준이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와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18%를 넘어서며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 기록을 깼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5,17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8.2%인 944만 명이 고령 인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급격히 줄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22년 0.78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도 34살을 기록하며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2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다들 말해서 그 돈으로 자신의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를 잘 안 낳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에 따라서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고령화와 저출산 확대는 지방의 소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까지 낳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은 고장이 됐는데요. 어르신 인구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된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 3천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약 5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의 노인화가 진행이 돼서 노인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특히 청년들 유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1가정 양립, 돌봄, 자녀교육 지원 등을 확대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합니다. 또 늘어나는 고령층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의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미래 대비에 나섭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품앗이를 꼽습니다. 품앗이는 마을 사람끼리 서로의 일을 번갈아가며 도와주는 협동 방식, 그러니까 서로의 일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한정된 공동체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였는데요. 어제는 자네 집, 오늘은 우리 집 하며 서로의 일품을 나누는 품앗이 제도는 지금도 그 취지가 계승돼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대체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겐 품앗이처럼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죠. 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 근로자 25.6%가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신청을 꺼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동료들의 업무 가중을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품앗이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제도 시행 전에 육아기가 이미 끝났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직원은 일품을 주기만 하고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도와 현장의 이 같은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은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 인력을 뽑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마음의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은 비단 정책을 착안하고 만들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정책이 만든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운영되는지 살피는 정책과 현장 간의 간격 메우기가 부지런히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정책의 틈새 메우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날은 흐렸지만 포근한 가운데 공기질도 청정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막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더 오르면서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춘천 0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속초 2도, 강릉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18도 선으로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비에 생활비에 평소 공연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좋은 공연 즐기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